한국 정부의 내년 국가 채무가 1068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량 대비 부채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며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쪽 지표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라며 우리나라의 한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적정 국채의 수준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지출 소요를 반영한 적정한 정부 규모를 먼저 결정한 뒤 부채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나뉩니다. 한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기 위해 외환시장 안전용 국채인 금융성 채무의 비율이 큽니다. 한국이 실제로 상환해야 할 부채 중 금융성 채무의 비율은 내년을 기준으로 382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의 비율은 GDP 대비 32% 초반입니다. 한국은 1년 이내로 갚아야 하는 단기 채무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이며 이자 지급 비용의 하향 안정화와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상황이고 국채에 대한 보유 비중이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에 더해 우리나라가 순대외 채권국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재정 위기에 의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대외 채권국이란 단순히 채무와 채권 금액을 비교했을 때 채권이 더 클 경우를 나타냅니다. 즉, 우리나라가 빌리고 있는 채무의 양보다 빌려주고 있는 채권의 양이 더 큰 것이죠. 무디스, S&P, 피치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있음에도 강한 대외 건전성, 양호한 재정 여력 등을 이유로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위에서 세 번째 단계인 AA 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1997년 발생한 IMF 이후 적게는 8개 등급에서 많게는 12개 등급까지 꾸준히 상승한 결과입니다. 반면 국제신용평가사가 평가한 국가신용 등급이 점점 떨어져만 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채무는 2021년 3월 기준 1216조엔, 하나로 치면 1경 2000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GDP 대비 25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매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성이 일본 정부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선진국 최악의 수준이라고 발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일본 정부의 채무이자보다 낮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에는 역성장을 기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일본 경제는 1989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4%일 정도로 매우 건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닥친 부동산, 건축, 금융에 일어난 버블 붕괴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거쳐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뚝 떨어지는 버블 붕괴라 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 발생한 오일 쇼크로 타격을 입은 일본 경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오일 쇼크의 후유증을 완전히 벗어난 뒤 부동산과 주식 투기 열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이는 1970년대 당시 미국이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잡기 위해 살인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린 게 원인이 되어 당시 서구권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던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높아진 이자로 인해 외채가 불어나면서 국가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참석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 합의로 엔화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자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에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 규제 완화를 기회 삼아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미칠 듯이 폭등하며 거품이 엄청난 수준까지 다다랐고,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당시 일본의 집값은 폭등한 상태였습니다. 도쿄의 가장 비싼 땅값이 평방미터당 10억 원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1990년
일본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자 총액 제한 제도로 대출을 제한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일본의 주가 지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동산 가격은 평균 3분의 1에서 최대 1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로 잡힌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다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은행들이 도산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경제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여 재정을 투입하였지만 별 성과 없이 고스란히 적자로 이어졌고 누적된 국가 부채로 2차 상환도 여의치 않아 이를 갚기 위해 또다시 부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현재 250%가 훌쩍 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통화 확대 정책을 취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디플레이션과 금융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90년대 후반 소비세 인상으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도 했지만 이에 반발한 일본 국민들의 소비 절약으로 인한 실질 수요 감소로 국채는 더욱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었고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재앙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2년 집권한 제2차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베노믹스란 안전통화의 지위에 있는 엔화를 나라가 빚을 내어 무제한으로 찍어내 일본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당시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 시행된 이 정책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 통화의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살리고 동시에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였습니다. 실제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자 일본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입 물가 또한 급등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고스란히 그들의 부담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저출산 문제로 20년 내로 인구의 절반이 은퇴를 마친 고령층에 속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물가 상승은 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일본 고령층의 대부분은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기준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아베노믹스 정책은 그들의 생활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만들었고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듯 보였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가 채무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일본의 국가 채무는 GDP 규모의 2.5배를 넘어섰고 지금까지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 이전의 일본에서도 인위적인 엔화의 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증대와 경기 부양을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가져올 부작용이 두려웠기 때문에 봉인을 해둔 것이죠. 현재 일본은 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일본의 경제 모델을 따라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산업화 모델의 정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공업으로 시작해 번 돈으로 화학, 조선업, 반도체 등 중공업과 고부가 가치 산업을 일으킨 후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자 엔화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더 이상 공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은 개발도상국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철도, 도로, 항만 등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SOC 사업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 증진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ODA를 통해 일본의 금융업체를 개발도상국에 진출시켰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일본 제품의 관세, 금융특혜 등 일본에게 이익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도상국에 빨대를 꼽아 경제 기반을 불리던 일본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위에서만 돌고 밑에서는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현상이 별다른 해결 방안 없이 지속되자 서민과 기업 간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구매력이 떨어지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길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민당이 집권하며 서민 경제의 양극화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말이 노력이지 사실상 하는 척만 하며 방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서민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공론화시켰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을 공론화시켰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결국 이것은 서민 경제를 살리려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경제 성장이 멈추자 서민 경제가 멈추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가파르던 경제 성장률이 완만하게 바뀌며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는 현재 숨을 고르며 서민 경제에 대한 안전망을 넓히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웃나라인 일본의 상황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일본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일본과 같이 저출산 문제가 가시화되며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균 기대 수명이 계속 늘고 있기에 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상황을 관측하며 이는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